정주영의 스피드 경영 강의를 하게 된 강종률입니다. 저는 경영학과에서 생산관리 이런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학교에서 맡은 보직은 경영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강의를 몇 개 지금 쭉 들으셨죠? 그럼 대체로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어떠신 분인지 대충 아시죠? 정주영 명예회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주영 회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열정이 강하시다. 또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은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우리 울산대학교 초대 이사장 및 3대 이사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와 뗄래 뗄 수 없는 우리 학교의 설립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또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훌륭한 경제인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가의 중요한 기간 산업들을 일으킨 그런 경제인이었습니다. 또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대통령에 출마를 하셨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죠? 또요. 우리나라의 의료 취약지구에 많은 병원을 지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산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회사업에도 헌신한 사회사업가였습니다. 또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좌에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정주영 회장께서는 훌륭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께서 여러 가지 많은 면모를 보이시고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이 강좌에서 추구하는 것은 정주영 회장의 경영자로서의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학 이론에 입학해서 볼 때 우리 정 회장님은 어떠한 분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정주영 경영학이라는 그러한 과목을 만들었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할 내용은 그분의 이 시간 경영의 관점에서 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간이라는 경영 자원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효과, 우리가 이걸 시간 기반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경영학과에서 오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타학과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요 곧 설명을 할 테니까 당황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경영 자원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이해하고 정주영 회장께서 행한 여러 경영 행위 중에서 시간 경영과 관련된 사례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정중이라는 분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경영자로서의 정주영과 그의 경영 능력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조망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관점이 아니라 정주영 회장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경영학적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마케팅의 관점, 인사관리의 관점, 재무관리의 관점. 그 중에서 저는 정주영 회장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시간 경영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시간 경영이 무언가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기반 경쟁이라는 이론을 좀 설명을 하고요. 왜 그러면 시간 경영이 경영학에서 중요한가? 경영 활동의 스피드를 증감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왜 시간 경영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요. 세 번째는 정주영 회장이 이 시간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요. 네 번째는 정주영 회장께서 행한 여러 가지 경영 활동 중에서 시간 경영을 실천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고
그러면 정주행 회장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구체적으로 시간 단축을 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뤘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경영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시간이 경영학에서 중요하다, 경영에서 중요하다 하는 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 기반 경쟁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의 경쟁력 그러면 어떠한 경쟁력이 있습니까? 기업의 경쟁력. 기업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능력?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경쟁력 안 배웠습니까? 원가 경쟁력. 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음에 또 나와야죠. 뭐가 있습니까? 품질 경쟁력. 그죠? 이런 것들이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경쟁력. 80년대 이후에 시간도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간 경쟁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에서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시간을 경쟁력의 한 요소로서 파악하고, 이를 경쟁의 무기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는 시간 기반 경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간 기반 경쟁에는 그러면 시간을 무기로 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빠른 인도 시간, 빨리 생산해서 빨리 배달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On time delivery, 즉시 인도.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개발 속도는 신제품을 다른 기업보다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 하는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빠른 인도 시간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시간 딜리버리. 여러분들이 내가 인터넷으로 말이죠, 컴퓨터를 주문을 했다. 그런데 한 업체는, A라는 업체는 주문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보내주겠다. B라는 업체는 사흘 뒤에 보내주겠다. 여러분들은 어디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빨리 배달해주는 업체에다가 주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문하고 난 다음에 그걸 우리에게 배달해 줄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 경영학적 용어로 리드 타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드 타임. 그래서 빠른 인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드 타임을 짧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요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중국 음식점에 음식 시킵니다. 짜장면 시킵니다. 어떤 음식점이 좋습니까? 빨리 배달해주는 집, 그죠? 맛있게 해오느라고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집에는 여러분들은 안 시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시내에 아주 고급 중국 요리집, 그런 데는 경쟁력이 뭡니까? 고급 요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고급 요리를 해줄 수 있는 품질이 경쟁력이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동네 중국집은 모름지기 빨리 배달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그 집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 음식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배달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유일하게 배달 잘 해주는 배달해주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피자입니다. 그죠? 이 피자 가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영을 해요. 반드시 와서 주문을 하고 와서 식당에 와서 먹어라 하는 그런 집도 있고요. 또는 전화로 주문은 받되 픽업 가져가기는 본인이 직접 와서 가져가라 하는 그런 집도 있고요. 제일 편리한 게 전화로 주문하고 배달까지 해주는 집이 있겠죠. 그런 피자 가게 중에 하나가 여기 도미노 피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슬로건이 뭐냐? 30 minutes or $3 off your pizza.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영어 잘하니까 이 뜻 이해하시죠? 우리에게 주문을 하시면 반드시 30분 내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피자 가격에서 $3를
까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겠죠, 그죠? 피자가 보통 한 15불 정도 하는데 3달러 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 신문에서 해외 토픽 기사를 봤어요. 그 토픽 기사 내용이 뭔가 하니까 도미노 피자 차량들이 사고를 자주 일으킨다. 왜 사고를 자주 일으키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이 주어진 시간 내에 배달하기 위해서 과속을 좀 했는 모양이죠, 그죠? 예. 그래서, 도미노 피자에는 자기들을 설명에 의하면, 예, 주문하고 나서 30분 내에는 반드시 배달해주겠다. 그래서 배가 많이 고픈 사람들은 도미노 피자에 전화하면 30분 내에는 최소한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들의 가게의 이 슬로건으로 삼고 손님을 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택배 업체 중에 페더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업체에서는 말이죠. 예, 미국 전역에서 우리에게 물건을 맡겨주시면 예, 당신들이 원하는 곳까지 다음날 아침 10시 반까지 배달해 드리겠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버나이트 서비스죠. 오버나이트 서비스. 우리에게 오후 6시까지만 물건을 맡겨주시면 그 다음날 아침 10시 반까지 미국 어디든 갖다 주겠다. 이게 오버나이트 서비스예요. 그죠? 예. 이러한 오버나이트 서비스를 하는데 보통 US 메일, 미국 최신부에서 하는 이 우편이 소포가 2불 90전인데 비해서 이거 오버나이트 서비스 25불 받습니다. 그렇죠? 자, 하루 만에 갖다 주는 거 대단히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서비스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서류다, 중요한 샘플이다, 시간을 다투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를 해주고서 얼마를 받느냐? 29달러를 받습니다. 상당히 비싸게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페더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의 프레드릭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예일 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녔어요. 경제학과를 다닐 때 저희가 교수님한테 어떤 리포트를 써냈는데 성적을 C를 받았어. 그래서 분명히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내 이 생각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서 조상의 유산을 타가지고서 창업한 회사가 이 페더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회사고요. 자기 생각대로 이 운영을 해보니까 오늘날 같은 그러한 훌륭한 택배업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프레드릭 스미스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말이죠. 자, 미국이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사다리꼴처럼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죠? 자, 프레드릭 스미스가 주장한 거는 뭔가 하니까 여기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LA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운송업에 있어서 직선 거리로 운송하는 것보다 한 곳에 모았다가 이렇게 운송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오히려 전략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예. 이 교수님은 상식적으로 이해해가지고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리고 따라서 비용도 적게 들지 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것은 사람은 물론 개도 압니다. 여러분 논두렁길 질러가는 거 개도 알죠? 그런 사실을 왜 이렇게 프레드릭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는가? 이게 만약에 두 도시만 있는 경우에는 직선거리가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미국에 50개의 도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0개의 도시. 이 50개의 도시를 우리가 모두 다 다이렉트로 다 연결을 합니다. 50개의 도시를 모두 다 직선으로 직항로를 개발하면 항로가 전부 몇 개가 개발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50개 도시가 자기 아닌 49개 도시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 서로 주고받으니까 이거는 이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이게 약 아마 1250개의 항로가 필요하다.
50개의 도시를 서로 직항으로 연결하면 비행기가 몇 대가 떠야 되는 거 하니까 1250대가 떠야 됩니다. 그런데 프레드릭 스미스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 모든 도시에서 오후 6시까지 자기 다 우편물을 수거를 해서 각각 미국의 정중앙인 멤피스라는 도시로 각 도시에서 다 출발한다는 거예요. 50개 도시 전부 비행기가. 그죠? 그러면 미국의 정중앙까지 미국의 어떤 곳에서 오더라도 약 한 6시간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그럼 오후 6시에 출발해서 6시간 걸리면 여기 한 자정쯤 도착하겠죠? 예, 자정쯤 도착해가지고서는 여기서 가지고 온 우편물을 서로 어떻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이 분류하는데 시간이 예컨대 뭐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새벽 2시에 또 각 도시에서 온 비행기들은 자기 고장으로 갈 우편물을 싣고서 다시 어떻게 되돌아갑니다. 오전 8시에 도착을 했죠? 예, 그러면 요 인근 도시들에는 트럭을 가지고서 한 2시간 동안 배달을 해버리면 오후 6시까지 LA에서 맡긴 우편물이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도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버나이트 서비스입니다. 비행기가 몇 대 떴습니까? 비행기 몇 대 떴습니까? 50개 도시에서 각각 비행기가 한 대씩 떠가지고서 여기 왔다가 자기 고장으로 돌아갈 우편물을 싣고서 다시 돌아왔죠? 예, 비행기 몇 대? 50대만 떴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게 오버나이트 서비스예요. 이런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이 시간 경영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시인도 on time delivery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시간에 배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축전 아시죠? 축전. 결혼식 축전. 요 결혼식 축전인데 요거 결혼식 끝나고 난 뒤에 가져오면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결혼식 하루 전에 갖다 주면 이것도 별 의미 없죠. 결혼식 축전은 정확하게 결혼식 직전에 갖다 주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죠. 이처럼 정확한 시간, 약속된 시간에 배달하는 것도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죠. 너무 빨리 배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행사가 끝난 뒤에 배달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맞추는 그러한 능력이죠. 그죠? 이 능력은 어느 경우에 가장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있죠. 그죠? 자동차 회사에는 대체로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이 창고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조립을 하는 공장들의 경우에 보면 여기에 조립 공장이 있고, 조립 공장에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 회사가 있겠죠. 협력 회사에서 부품을 싣고 와서 대부분의 이 조립 공장의 경우에는 조립 공장 내에 뭐가 있습니까? 부품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회사에서 일단 창고에다가 부품을 넣어놨다가 조립 공장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가져다 쓰는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장은 이 대단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조립을 하기 위해서 시트라는 것이 있죠. 시트 부피가 굉장히 크죠. 우리 인근에 있는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는 하루에 약 5,000대에서 6,000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트 5,000대 분을 쌓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부피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하루만 창고 안에 집어넣어놔도 엄청난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서는 이 부품을 창고 안에 쌓아놨다가 조립 공장에서 필요로 할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대부분의 부품들을 조립 공장으로 바로 납품을 합니다. 공장으로 직접 납품을 하다 보니까 공장의 스페이스가 면적이 넓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분량밖에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큰 거는 직서열 그래가지고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조립 라인에 트럭이 그냥 바로 대가지고서 자동차가 조립되는 순서와 시트가 들어가는 순서가 같이 됩니다. 또는 보통 2시간마다 납품을 하는 경우, 4시간마다 납품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납품을 하는 경우. 2시간마다 납품을 한다는 얘기는 자동차 조립 공장 내에 2시간분의 부품 재고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 부품 차량이 2시간 내에 오지 못하면 자동차는 그 부품을 장착을 하지 못하고 공장을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원가 능력도 중요하고 품질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제 시간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맨 처음 개발한 도요타 자동차에서는 Just in Time Delivery, 즉시 납품 이래가지고서 이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다시 말하면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회사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즉시에 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on time delivery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속도입니다. 신제품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개발할 수 있을까? 신제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1980년대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새로운 신차를 개발하는데 약 43개월이 소요된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약 62개월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신차를 빨리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떤 점에서 유리합니까? 신차를 빨리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떤 점에서 유리합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회사가 똑같이 대량 생산된 1호차를 지금 공장문에서 나왔어요. 그죠? 1호차가 공장문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A 회사는 이 1호차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 하니까 62개월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62개월이니까 약 5년이죠. 5년. 5년 전에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완성돼가지고서 1번 차가 나왔어요. 근데 반면에 43개월 만에 신차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이건 언제 시작된 겁니까? 43개월이니까 약 3년 6개월이죠. 그죠? 3년하고 2분의 1입니다. 어느 회사의 차가 보다 신기술을 반영하고 있겠습니까? B 회사의 차가 보다 신기술을 반영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신기술을 반영하고 있는 회사 차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좀 구닥다리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 차를 사겠습니까? 신기술을 갖고 있는 차가 훨씬 유리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이죠. 예를 들면 바로 오늘 아주 획기적인 자동차 기술이 하나 개발됐어요. 뭐 현재로서는 그게 획기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 사이드백, 자동차 옆구리에 이 에어백이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시다. 그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이 기술을 적용을 시켜가지고서 신차를 개발하겠죠? 그럼 A라는 회사는 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킨 차가 언제 나옵니까? 5년 뒤에 나옵니다. 근데 B라는 회사는 언제 나옵니까? 3년 반 뒤에 나옵니다. 어느 차가 팔릴 가능성이 높다? B차가 팔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신제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은 대단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일본 자동차 회사들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 회사는 3년 6개월, 한 회사는 약 5년 걸린다 그랬죠. 1980년대 일본 자동차 12개 신차 개발 프로젝트와 미국의 6개 신차 개발 프로젝트를 서로 비교를 해봤어요. 평균적으로 일본은 이 대량 생산 1호차가 나올 때까지
43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고, 예, 미국은 62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신차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예, 대체로 어떤 일들로 이루어지느냐? 맨 처음에 신제품의 개념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계획을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라든지, 또는, 예, 이런,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 선행 엔지니어링 해가지고서 조금 빨리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 제품 설계를 하고, 예, 이 제품 설계한 다음에 이것을 생산할 공장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예, 파일럿트런 예비 생산을 거쳐가지고서, 예, 최종적으로, 예, 이 대량 생산차를 생산을 하죠. 자, 일본의 경우와 미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어디서 확인한 차이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일본은 43개월 걸리는 데 비해서 미국은 62개월이나 걸리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 우선 이런 단위 활동에 걸리는 시간도 일본이 대체적으로 짧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 제품 설계를 한 다음에 예, 공장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제품 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 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공장 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래서 미국은 그런 관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를 한 다음에 한참 뒤에 예, 공장 설계를 하는 데 비해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제품 설계와 공장 설계를 거의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동시에 하고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예, 동시공학, concurrent engineering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예, 동시공학, concurrent engineering. 큰 차이가 뭔가 하니까 예, 미국의 경우는 하나가 한 일을 시작하고 나서 끝나면 그걸 받아가지고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순차 진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 어느 한 부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나누어 하는 경우에 한 개 부서가 일을 끝내고 나면 그 결과를 다음 부서에 넘겨주면 다음 부서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일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넘겨주면 또 다른 부서가 받아서 일을 하는 이런 방법. 이걸 우리가 순차 진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예. 이렇게 동시에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동시병행 이렇게 하고요. 신제품을 개발할 때 특히 이런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을 동시공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980년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보다는 일본 자동차가 굉장히 경쟁력을 가졌어요. 우리가 보다시피 일본 자동차들이 빨리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었죠. 그죠? 그래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신제품 개발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가 그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바로 이러한 동시공학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방법을 1990년대에 가면 자기들이 모방을 합니다. 자, 이거 아까 1980년대였고요. 예, 1990년대 우리가 요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품 설계와 공장 설계를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일본의 비밀을 알았죠. 예,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아까 순차적 진행 또는 병행 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예, 예를 들면 신제품을 개발할 때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어떤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고객의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제품 개념을 만들고 이 제품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계 부서로 넘어갈 때 마케팅 부서에서 성능 명세서라는 것을 만들고 설계 부서에서 성능
명세서를 만들어 가지고서 기술부서로 넘기면 기술부서에서는 이걸 설계 명세서를 만들어 가지고서 생산부서로 넘기면 생산부서에서는 제조 명세서에 따라 가지고서 생산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순차적인 진행이고, 반면에 우리가 동시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부문이 동시에 모여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을 중요한 것을 먼저 결정해서 진행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동시 진행은 1980년대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처음 개발했다고 해서 우리 생산관리 영역 교과서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바로 이러한 개념에 입각해가지고서 공장을 짓고 선박을 건조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주영 회장의 시간 경영 그 경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 기반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기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무기로 해서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 빨리 납품하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 뭘 빨리 하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즉시 약속된 시간에 배달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 세 번째는 신제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능력이 있는 기업이 왜 선호되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죠? 우리가 뭘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화폐 시간적 가치, 대부분의 소비자는 빨리 소유하기를 선호한다. 신제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시간 단축에 의한 불확실성 감소 효과가 있다. 새로운 디자인이나 기술을 반영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우선 화폐 시간적 가치. 자, 여러분들이 말이죠.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 100만 원하고 누가 1년 뒤에 100만 원 주겠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100만 원 주겠다 하는 사람하고 1년 뒤에 100만 원 주겠다. 여러분들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100만 원 원하죠. 그죠? 지금 당장 100만 원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 동안에 이자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모든 화폐는 시간이 돈입니다. 그죠? 시간적 가치. 이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들이 말이죠. 우리가 물건을 납품을 하고 납품 대금으로 예를 들면 1년짜리 어음을 준다. 1년짜리 어음을 준다는 얘기는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요 어음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1년 뒤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돈은 1년 뒤는 100만 원이지만 지금은 가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은 가치가 얼마나 되나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 할인율을 가지고서, 이자율을 가지고서,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1년짜리 100만 원짜리를 지금 은행에 갖고 가면 만약의 경우에 이자율이 연간 8%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현가를 계산하면 약 92만 5천 원밖에 안 됩니다. 1년 뒤에 100만 원 주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여러분들 그 음을 은행에 가지고 가면 얼마만 준다? 내준다? 92만 5천 원만 내줍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현금은, 돈은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죠. 그래서 이 화폐는 시간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라든지 토목공사에서는 일을 끝내고 나면 끝낸 만큼 그 돈을 쳐주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빨리 끝낸다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면 그 기간만큼 뭘 벌 수 있다? 빨리 끝낸 만큼 그 기간만큼의 이자 수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공사를 빨리 끝내면 그러한 화폐 시간적 가치 때문에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또 신제품을 개발할 때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가 있죠. 조기에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실현되는 것이 빠르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하폐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빨리 볼 수 있으면 그로 인해서 예, 그 금액에 해당하는 예, 시간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요 그림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왜 어떤 일을 빨리 하면 유리하냐? 대체로 소비자들은 내가 한번 마음먹은 일은 빨리 끝장을 보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들 대체로 그렇습니까? 예? 예. 소비자는 빨리 소유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문에 대해서 더욱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에 유리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컴퓨터 주문했는데 일주일 만에 갖다 주겠다는 기업하고 예, 사흘 만에 갖다 주겠다는 기업.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조건이 예, 비슷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갖다 주는 기업에 주문을 하려고 그런다. 이게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비자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문에 보다 빨리 응하기 위해서는 예, 주문을 보다 빨리 처리하고 보다 빨리 생산하며 보다 빨리 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동네 중국 음식점 또 도미노 피자의 운영 전략 이런 것들이 바로 소비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운영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하는 기업이 또 유리하다. 신제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그러면 또 어떤 이점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다니는 핸드폰 있죠? 셀폰. 예, 이거 어디서 개발했습니까? 예, 미국의 모토로라사에서 개발했어요.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무전기를 보고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서 이 셀폰, 핸드폰을 개발했습니다. 모토로라가 이 셀폰을 개발하고 나서 약 2년 뒤에 경쟁 회사에서 이 셀폰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모토로라사는 이 셀폰을 어떻게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팔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핸드폰 살라 그러면 다른 회사 제품 없어. 한 개 회사밖에 없어. 그 회사는 예, 아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싸게 팔 수 있을까요? 비싸게 팔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집 아니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독점인 경우에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독점 이윤, 초과 이윤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점으로 인한 초과 이윤. 우리가 정상적인 이윤보다 훨씬 물건값을 비싸게 받아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다. 경쟁업체가 있으면 비싸면 다른 집에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비싸지만은 그 집에서 살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독점의 초과 이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할 수 있으면 이만큼 독점 이윤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한 번 사면 그냥 그걸로 끝이 안 납니다. 또 1년 뒤에 또 바꾸죠. 자꾸 바꿉니다. 여러분들 바꿀 때 같은 회사 제품을 주로 쓰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꿉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애니콜을 쓰던 사람은 계속 애니콜을 갑니까? 아니면 애니콜 쓰다가 뭐 스카에 가다가 또 무슨 다른 회사 거 가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선 핸드폰의 경우에는 문자 조합하는 방법이 서로 틀리죠. 만약에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뭘 새로 익혀야 됩니까? 문자 조합하는 기능을 새로 익혀야 됩니다. 그런 거 귀찮은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 쓰던 회사하고 동일한 회사 제품을 쓰면 다른 모든 것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소비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내가 쓰던 제품을 계속해서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한 회사가 말이죠. 시장 점유율, 시장에서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의 제품을 개발할 때 이 회사는 역시 그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까? 적습니까? 크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자동차를 이제 사지 않아가지고서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예,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처음에 샀던 사람이 말이죠. 대체로 자동차는 한 몇 년 타고 나면 업그레이드 시키죠. 좀 더 큰 배기량의 자동차를 사죠. 예, 그때 현대차를 타던 사람이 대우차를 타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어떤 점에서 불편할까요? 예, 현대차와 대우차의 주유구가 서로 틀립니다. 현대차는 주유구가 운전석 쪽에 있죠? 예, 운전석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차는 조수석 쪽에 있습니다. 그죠? 예, 드라이브 사이드, 패신저 사이드 그렇게 하죠. 그래서 현대차를 타던 사람이 대우차를 바꿔가지고서 무심코 주유소를 들어가게 되면 주유구에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내 왼쪽에 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주유구는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대단히 불편해지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런 불편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대체로 같은 회사 제품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막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제품에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둔 기업 같으면 예,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제3세대 제품까지도 역시 예, 이 같은 회사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 자 아까 모토로라가 예, 신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다른 회사는 2년 뒤에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모토로라는 항상 경쟁 회사보다 어떻게 2년 앞서가고 있죠. 예, 경쟁 회사보다 그 제품을 2년 먼저 만들어봤죠. 미리 해봤죠. 미리 해보면 우리가 똑같은 걸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해보면 뭐가 생긴다? 숙달되죠. 그죠? 숙달.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숙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학습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습 효과. 계속 동일한 일을 반복함으로써 예, 그 일에 숙달될 수가 있다. 숙달됨으로써 그만큼 예,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신제품을 다른 회사보다 빨리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유리한 것입니다. 있죠? 예, 그래서 신제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그런 의미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 다음에 시간 단축에 의한 불확실성을 우리는 줄일 수가 있겠다. 무슨 얘기가 하니까 기업의 모든 계획은 과거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현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미래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미래를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상황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판단을 우리가 예측이라고 그러죠. 예측을 기초로 해서 수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 한 10년 뒤에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야지만이 장기적으로 예, 공장의 규모를 결정한다든지 예, 영업 계획을 한다든지 생산 계획을 한다든지 예, 하고요. 또 원가를 예측함으로써 우리가 공사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서 입찰에 들어갈 것이고 소비자의 기호나 취향, 즉 유행을 예측해서 우리는 예, 사전에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품을 만드는 데는 상품을 기획해서 생산을 해서 시장에 내보낼 때까지는 대체로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뒤에 소비자들의 취향, 기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서 그런 상품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러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우리가 한 예측이 얼마만큼 정확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측은 항상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학에서 싸워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불확실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주가가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른다.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1년 뒤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여러분들 예, 오늘 주식 사면 1년 뒤에 주가 오릅니다. 돈 법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선뜻 못하는 이유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예측이 대단히 예,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 달 뒤를 예측하는 거하고 6개월 뒤를 예측하는 거하고 1년 뒤를 예측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불확실성이 더욱더 적어집니까? 예?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불확실성이 작아지죠. 예,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빨리 할 수 있는 기업은 그만큼 불확실성을 줄여갈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옷을 생산하는데 아주 값비싼 고급 여성 의류를 옷을 생산하는데 대체로 미국의 기업들이 1년 걸린대요. 1년. 1년 왜 1년 걸리느냐? 우리가 그럼 1년 걸린다는 얘기는 단순히 옷을 우리가 계획하는데 스타일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옷일수록 원단 설계를 해야 되고 고급 옷일수록 원사 설계를 해야 되고 실을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사 설계를 해가지고서 원사 가공을 하고 원단 설계를 해서 원단 가공을 하고 그 원단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재단을 해서 스타일대로 재단을 해서 봉제를 하고 이걸 운송을 해가지고서 미국 뉴욕의 아주 고급 점포에다가 매장에 전시할 때까지 1년 걸린다는 거예요. 대체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1년 걸립니다. 근데 이걸 6개월 만에 끝을 내는 기업이 있어요. 자, 1년 걸리는 기업은 이거 언제를 내다보고 그 설계를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내년 가을에 팔릴 옷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합니다. 1년 뒤를 내다보고 1년 뒤에 이러이러한 옷이 잘 팔릴 것이다. 그렇죠? 근데 1년 뒤에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측이 잘 됐습니까? 유행이 안 맞았어요. 그럼 그 옷이 잘 팔리겠습니까? 잘 안 팔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특히 여성 의류들 할인율이 높죠. 3개월만 지나면 30%, 6개월 지나면 50%, 1년 지나면 거의 70% 할인해서 팝니다. 옷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유행 예측을 잘못해가지고서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행 예측만 잘했으면 잘 팔리는 옷은 한 푼도 안 깎아줍니다. 유행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죠. 따라서 유행 예측을 잘만 한다면 우리는 손실을 보지 않고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년 걸리는 회사하고 6개월 걸리는 회사는 누가 더 유리하다? 6개월 걸린 회사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빨리 하면 그만큼 우리가 유행 예측, 불확실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리하죠. 자, 공사 기간이 만약에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자재가 부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저하되고 공기거를 준수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만큼 위험성이 노출되죠. 그래서 공사를 빨리 끝내는 기업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새로운 디자인이나 기술의 반영, 신제품의 개발 기간이나 생산 기간이 단축되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빨리 출시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일본의 자동차 회사와 미국의 자동차 회사, 한 회사는 3년 반이 걸리고 한 회사는 5년 정도가 걸린다 그랬죠. 실제로 똑같이 1988년에 신차 새로 개발된 제품이 서로 어떤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988년형 이 시보레 베레타라고 하는 미국의 GM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자동차와 일본의 마츠다 626이라는 자동차를 서로 비교를 해봤어요. 자, 시보레 베레타는 미국 회사고 마츠다 626은 일본 회사입니다. 엔진을 보니까 시보레 이 차는 어떤 엔진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전자연료 분사, 투밸버 이런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 차는 전자연료 분사, 3밸버 또는 4밸버, 터보 또는 슈퍼 터보 어느 쪽이 보다 더 개선된 기술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일본 차가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을 반영하고 있죠. 따라서 1988년에 똑같은 차 모델 두 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차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신차를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신제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그만큼 진보된 그만큼 개선된 그런 기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유리한가 하는 것들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살펴볼까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화폐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그만큼 시간적으로 이자 수입만큼 유리하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빨리 소유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배달할 수 있다, 빨리 생산할 수 있다. 그럼 그만큼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그 다음에 신제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의 이점, 아까 얘기했죠. 독점, 초과 이윤을 향유할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차세대 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예. 세 번째는 학습 효과 때문에 더욱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간 단축을 함으로써 우리는 예, 불확실성을 더욱더 감소시킬 수 있다. 예, 경영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단축시킬 수 있을수록 우리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더욱더 줄여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새로운 디자인이나 기술을 상품에 빨리 반영시킬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